안녕하세요. 트웬티입니다. 자, 2021년 지안 게리직 온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나갑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습니다. 소정의 기프티콘이 나갈 건데 그 기프티콘 여러분을 맛있는 거예요. 아셨죠? 참여하시면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22-2023 대비 게리직 설명회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게리직이란, 자, 게리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22-2023년 변동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과목별 공부 방법론. 네 번째, 연관관리반 커리큘럼. 다섯 번째, 당일 저스 혜택. 여섯 번째, 1대1 개별 상담인데, 자, 이 1대1 개별 상담은 저랑 저희 부원장님이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설명의 진행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자, 2023년. 일단은요, 게리직은 경연대 시험이기 때문에 2023년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ll about 2023년 게리직. 자, 게리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0분 동안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4시 10분부터는 지안공무원학원의 게리직 소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시 20분부터는 과목별 학습 전략. 자, 저희 정일영 교수님 오실 거고, 그 다음에 김준호 선생님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순서는 제가 먼저 할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5시에는 개별 상담. 아까 말씀드린 개별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파트 1, 게리직이란, 여러분, 이 게리란 뜻은요, 원래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게리직은 계산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로 말하면. 근데 2021년 공고문상에, 2020년도에 발표된 공고문을 살펴보면, 기존과는 좀 다르게 회계 업무를 시킨다는 그 공고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한 줄이.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과목이 분리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공고문 상에서 금융상식과 우편상식을 분리한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영어도 따로 뺀다고 나왔어요. 영어 커밀로 갑니다. 두 문제가. 한자는 한국사에 그대로 포함되고.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근데 게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그게 뭘까요? 회계 업무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이랑. 둘이 결합하면 세무회계 업무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안내는 따로 해드릴 거예요. 이게 2022년, 2023년 변동사항 중에 가장 큰 변동사항입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 저한테 공부 방법 질문하신 분 많으시죠? 그리고 사전조사에서도 우편 및 금융상식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제 과목 안내를 해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게리직이란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같이 하는 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게리직 딱 가면은 게리 업무, 그러니까 회계 업무, 그 다음에 근데 사실상 이 회계 업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그거예요. 예금 상품, 그 다음에 보험 상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 업무였는데 이게 많이 변동이 될 겁니다. 세법이랑 회계를 결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업무가 어쩌면은 세무직이랑 엇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하기엔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난이도는 낮추게. 그래서 이 금융 업무 이쪽이 좀 난이도가, 금융 업무 이쪽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금융상식 문제가 난이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여기는 다 법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우편 및 금융상식을 담당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우편 업무, 우편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재밌어요. 보통은 법을 되게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르쳐서 재밌는지 몰라도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재밌게 가르치고 여기는 좀 심화적으로 가르치고 기초부터 끝까지 어려워하니까 이쪽 파트를. 저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잘 가르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업무를 하고 다음에 올바로 2022년 게리직. 자, 게리직을 준비하는 이유. 이제부터는 게리직을 왜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 왜 준비해야 될까?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다른 직렬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습니다. 제가 제휴매주 우정권 카페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준비기간이 많이 짧아요.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 쓴 분들 있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들 중에도 준비기간 되게 짧게 해서 한 3개월 공부해서 붙으신 분들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4과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히 못해요. 근데 대충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8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사식, 컴퓨터 일반으로 타직렬에 비해 과목수가 적습니다. 자, 과목수가 많이 적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영어 2문제밖에 안 들어가죠. 다른 직렬은 영어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죠. 그죠? 영어라고 해봤자 2문제예요. 딱 10점. 그냥 10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일반 행정공무원과 복지제도가 동일합니다. 그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무원 되면 우정 서기부로 바뀌었거든요. 9급으로 이름이. 복지카드 지급됩니다. 1년 안에 일정 금액 10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복지카드가 지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피복비 먹을 거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으니까. 그거 복지제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학력 및 전공, 경력,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공무원 공통이니까 뺄게요, 그냥. 그 다음에 개인 여가시를 보장하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웬만한 구급 공무원은 다 이렇게 되지만 부서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어떤 업무에 맞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래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근무하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조금 더울 거예요, 여름에는. 공기업이 맞출 수 있는 온도가 한계가 있어서, 그죠? 에어컨. 자, 그러면 이제 계리지기 하는 일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보험판매 실적 압박이 있나요?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자, 우편 및 금융상식 언제 공부해야 시작해야 하나요? 자, 계리지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궁금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편 파트 업무, 창구 접수해서 우편 접수해가지고 보내는 거, 택배 접수해서 보내는 거 다 계리지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 파트 업무, 보험 상품, 그 다음에 예금 상품 안내해드리고 여신 업무, 보험, 통장 개설해드리고 폐기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것들도 금융 파트 업무고, 아니면 둘이 순환보직 돌려가면서 하는 거 우편 및 금융 파트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은행에서 앞에 텔러분들이 하는 업무랑 거의 엇비슷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목을 분리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걸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걸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 판매 실적 압박이 있나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은행보다 적어요. 왜? 이거는 사실상 보험 FC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네, 강요는 안 해도 여러분 보험 상품을 배우는 이유가 안내는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예금 상품도 배우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어떤가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수준, 아까 설명드렸죠? 복지카드 지급받는다고. 그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워라밸 유지, 워크 레벨. 그다음에 여러분 쉬는 것과 일하는 거에 균형 제일 중요하죠?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휴직의 자유로움. 자, 이거 부서장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차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가 없는 한. 그 다음에 노조를 통한 개선. 자, 노조는 2019년부터가 합법화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을 표출을 하면 그 노조가 그걸 대변을 해줘요. 그런 것들.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저한테 많이 질문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38명을 가르쳤거든요, 오프라인에서. 20대에서 40대가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있어서 뭐 이건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했던 학생 중에도 40대 두 분 붙었습니다. 40대 말에. 그러면 솔직히 상관없는 거죠.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 따라서.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언제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 이거 제일 많이 질문 받았죠? 지금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습니다. 과목이 두 과목으로 분리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진짜 그 전문성에 따라서 과목 자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편상식,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공보문 기준으로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요. 저 같은 강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보문이 나올 때 하면 늦어요. 왜? 이미 두 과목으로 분리됐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문을 다 분석을 해서 달달토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겁니다. 기초적인 학습을 하게 시리 만들어 드린 겁니다. 거기 보시면 다 기초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금이 두 과목으로 과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안 늦습니다. 자, 그래서 계리직 준비 어려운 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통합을 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질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비전공자가 배우기 힘든 컴퓨터 일반. 자, 컴퓨터 일반 실질적으로 과목을 나누면요. 5과목에서 6과목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엑셀로. 자,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시는데 공부해보신 분이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거를 저희 정일영 교수님 아주 쉽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정일영 교수님이 이거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아야 한국사. 자, 한국사 아무리 쉬워도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점이 거의 커트라인이에요. 한국사 최저 커트라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한국사,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저도 학습 컨설턴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엮어서 만들어야 돼요. 엮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저희 교수님들 3분 계십니다. 그 3분 다
장단점이 있지만 거의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엮어드려요. 그 다음에 기초영어 상용한자 학습. 자, 기초영어 상용한자 학습. 이것도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버리라고 얘기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 문제잖아요. 우편 금융 상식이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초영어도 마찬가지고. 10점 기초영어 같은 건 사실상 독해입니다. 근데 이거 독해 맞추려면요.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간단한 단어만 알면 돼요. 공부 딱 10시간에서 12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웃으시는 분 계시네. 그래서 딱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용한자. 저희 안효성 교수님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그 안효성 교수님 따라서 공부하시면 상용한자 두 문제도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상용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는 약 2000자예요. 교육부에서 정한 게. 그 다음에 높은 커트라인. 자,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낮아요. 약 2년간의 커트라인을 살펴봤을 때 2년이면 거의 한 2, 3년이죠. 60에서 70이 다 커트라인이었어요. 평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60에서 70.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맞출 것만 맞추고 버릴 건 버리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한 68점이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다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과 학업의 병행. 자, 이것도 많이 질문 받았던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는 직장인이래요. 저 온라인으로 질문 많이 받거든요. 직장인이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금융 업무를 했는데 자기랑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아는 상식이랑 좀 틀리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단 무조건 여러분 우편 및 금융 상식 같은 경우에는 다 법이 기준이에요. 세법 기준이고 그 다음에 금융법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자기 실무적으로 하는 거랑 실질적인 법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괴리가 있거든요. 법과 실질적인 일과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시간 관리. 직장인이다 보니까 6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시간표를 짜드립니다. 학습 스케줄링을 해드려요. 원래 제가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붙으신 분도 계세요. 저한테. 자, 그래서 이제 안내하기 전에, 저희하고 이제 시스템 안내하기 전에 저희 합격률은 약 33%입니다. 바늘구멍이에요, 거의. 근데 바늘구멍, 계리직 합격률이 바늘구멍인데 그 중에서도 3명 중 1명을 합격했다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지향 계리직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계리직 과정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텝 1이 컴퓨터 일반 한국사는 어떻게 되냐? 단연의 노하우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 저희 기술직 유명하죠? 컴퓨터 일반 잘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다음에 한국사도 아까 3분이 있다고 그랬죠?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이 3분이 정말 공통적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도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해주의 수업, 이게 바로 스토리를 엮어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특강으로 이해도 중법. 자, 특강, 저희가 무료로 특강을 많이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 특강에서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많은 질문도 나오고 운이 좋으면 거기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영어 한자, 핵심만 집으면 기초영어 특강. 아까 얘기했었죠? 이 기초영어는 저희 조재건 교수님이 하시는데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한 10시간, 12시간 특강이 있어요. 이것만 들어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그 다음에 국어 강사가 진행하는 상용한자 특강. 자, 이거 저희 안효성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높은 합격 컷을 대비하여 기초는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교육과정 진행을 누가 감독을 하냐? 제가 다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제가 다 아까 얘기했죠. 학습 스케줄링 해드린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 제시. 이거 누가 제시할까요? 제가 제시해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계리직 과정 소개. 저 컴퓨터 일반 정일원 교수님, 이분 컴퓨터 잘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 3분 아까 얘기했던 여기 김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임찬호 교수님, 최우승 교수님 이렇게 3분 계시고, 상용한자 안효성 교수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재건 교수님 두 분 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계리직 공무원 합격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강의, 과목별 전체 단원 반복 이해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기초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달달로트로 진행할 건데 완벽한 생 기초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 싹 다 모아서 왜 이해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기초적인 학습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걸 커리큘럼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냥 기초,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강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풀이.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집중 학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출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서 엄청 두껍죠? 그죠? 잘 안 보이나요? 엄청 두껍죠?
그 두꺼운 걸 격가지를 다 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나올 것만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나오는 거니까, 출제위원 눈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근데 단 우금은 다릅니다. 본고시 특별편성, 이게 바로 우금입니다. 우금은 기출문제 풀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방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잡기만 해드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예상문제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이랑 마지막 마무리 정리. 예상문제 풀이. 여기서부터 저는 2, 3번이 결합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 선생님들도 2번, 3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문제, 그 다음에 그 검수를 다 거쳐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을 해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실전 모의고사 2, 3, 4번을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 그 다음에 출제 빈도, 그 다음에 단원별, 다 틀렸던 거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파이널 독집계 특강을 합니다. 전범위를 다 하진 않아요. 전범위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이널 족집계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렸던 빈도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순서별로, 단원별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금은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안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리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땠나요? 만족하셨나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퀴즈를 맞추시면 아까 얘기했던 기프트콘이 동시에 나갑니다. 자, 퀴즈. 제 이름이 뭘까요? 오케이. 이따가 저한테 주시면 돼요, 번호. 그럼 저희 담당자께 전달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만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별 학습 전략 소개에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 과목을.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태입니다. 저 또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우편 및 금융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저는 오프라인 학생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좀 어렵다. 네, 어렵죠. 어려운데 공부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 이거 들어가기 전에 쉽게 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일단은 그 과목에 대해서 어려운 용어를 찾으세요. 찾아서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내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용어에 대해서 써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됩니다. 용어 정의가 정확히 되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공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편, 계리직, 우편 및 금융 OT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안내 드렸죠? 금융 상식과 우편 상식이 나눠져요. 그리고 20문제씩 아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되면서 또 하나 영어가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집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과목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가리가 돼버리면, 좀 비속어 쓸게요. 나가리가 돼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금 OT 진행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과목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습 커리큘럼. 제 커리큘럼 어떻게 짜여지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암기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요, 사실상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저랑 끝까지 가신 분들은 이걸 다 얻어가셨어요. 근데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랑 과목 특성, 그죠? 자, 우편 및 금융 과목 특성. 발음이 꼬이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편 및 금융 과목은요, 안내했다시피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우편 상식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제도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상식은 예금편, 보험편으로 나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각각 20문제씩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게 들어가느냐? 법에, 우편 상식은 이건 우편법이에요. 법이에요. 그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준용하는 게 있어요. 헌법을 준용하고 헌법에서 민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편 상식에 민법 준용 규칙을 갖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총칙을. 그래서 각각 법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법 문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출제가 계속 됐습니다. 세법 문제는 소득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세율 계산하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여기서는 세법이고 여기서는 우편 상식은 민법입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금융 상식. 이제는 주식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낼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경제 기초이론이 들어갈 겁니다. 경제학 기초이론. 그건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예금편, 보험편에서 총 4파트로 나뉘죠. 그러면 각각 생각을 해볼까요? 자, 국내 우편 10문제, 국제 우편 10문제, 총 20문제. 맞죠? 그 다음에 예금편 10문제, 보험편 10문제, 총 20문제.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는 거. 저도 짜증나고 여러분도 짜증나는 거. 뭐? 보험상품, 예금상품. 암기하기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그 예금 상품이랑 보험 상품은 맨 마지막 커리큘럼에 짜놨고,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숫자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실제로 우전공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린 숫자에서 3-4문제 나왔었습니다. 가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편 상식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초이론 달달로트를 갖고 수업을 할 건데, 민법 총칙 이론을 여기서 수업을 할 거예요. 민법 이론, 그다음 민법 준용 규정, 그다음에 헌법 준용 규정, 그다음에 각종 법률 해서 여기서 다 수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금융상식에서는 경제기초이론부터, 경제기초이론, 그다음에 주식기초이론, 그다음에 예금기초이론. 예금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예금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예금기초이론을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은 사실상 경영학 학생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험학 원론을 배워요. 보험학 원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생명보험 기초이론, 그다음에 제3보험 기초이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달달노트를 가지고 처음 7, 8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20문제, 여기까지 20문제에서 총 40문제. 순수 우금 문제만 총 40문제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준비하시려면 정말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상식은 우편제도, 아까 우편법이라 제도는 법입니다. 제도는 법률을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식은 회계학, 세법, 경제학, 보험법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법률용어와 기초용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상 여러분 그냥 표로 보니까 좀 쉬워 보이죠? 이거 경제학만 해도, 하나 예를 들게요. 경제학만 해도 실질적으로 원서는 1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세법 실질적으로 1600페이지가 넘어요. 공무원 수험서 기준으로는 이게 약 800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워야 할 거는 미안합니다.
세법은 여러분들 배워야 할 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느냐? 여기는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까지, 아마 법인세법까지 나올 겁니다. 그게 두 개가 합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50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핵심적인 것만 배우면. 그거랑 회계학은 회계기초이론, 그냥 대차대조표 또는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대차평균의 원리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경제학은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탄력성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EP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EP는 탄력성 1.5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냐? 이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법, 아까 얘기했던 거. 저는 사실상 경영학과에서도 이거 보험법을 좀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이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어요. 법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학생들이 저한테는 법 되게 재밌어 한다고. 그래서 그거 재밌게 가르쳐 드릴 거고, 법률 용어, 기초 용어, 기초 이론, 이건 다 달달로 펴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출제 빈도부터 일단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자, 2021년 올해 시험 때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 19%, 그 다음에 6%, 18%, 11%죠. 여기가 45%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우편제도, 그러니까 우편제도에서 45% 이상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50%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 빈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 과목이 분리가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봐셔야 할 거는 이 세부적인 빈도입니다. 앞으로 우편 상식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국내 우편 제도예요. 그죠? 국내 우편 제도에서 어떻게 됐냐? 21%, 27%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럼 국제 우편 제도에서는 3분의 2가 출제되겠죠. 의외죠. 사실상 파트는 국제 우편 제도가 적어요. 국내 우편 제도보다. 앞으로 여러분 세계화시대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밑에 파트를 많이 낼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 우편 10문제, 국제 우편 10문제 균형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도 요 빈도대로 나올 거예요. 왜? 문제 풀이 이게 더 넓거든. 문제 풀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짝 보시면 골고루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금융상식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골고루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은요, 여러분 진짜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정말 어려워요. 여기 기초부터 제가 잘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편립 금융상식 커리큘럼. 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텝 1 기초 이론, 스텝 2 기본 플러스 심화, 스텝 3 문제풀이, 스텝 4 마무리까지인데,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스텝 1, 스텝 4까지 나눠놓으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강제성을 도입합니다. 66일 학습 습관. 이걸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학습 컨설턴트 일을 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시스템을 도입을 시킬 거예요. 학습 스케줄링 다 해드릴 겁니다. 단 2달 과정만. 2달 동안 학습 스케줄을 해서 66일 동안 여러분의 학습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거고, 그 학습 습관이 형성됐다 판단이 되면 제가 과제물을 내드릴 겁니다. 우편 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건 전 터치 못하니까. 딱 봐서 그 과제물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제가 뭔가 보상을 해드릴 거고, 제 사비로. 아니다! 그러면 혼을 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스텝 1 기초이론에서 법률 기초용어, 기초이론 아까 얘기했었죠? 각종 기초이론을 다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 기본이론,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인데,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중점적으로 넣느냐? 여러분들 문제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지문 해석 능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아까 다 법률을 수반한다고 했죠? 법률은 해석 능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해석 능력을 제가 다 키워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 문제풀이,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과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거고요. 여기서는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출문제는 그냥 방향만 잡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을 해서 제가 예상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를 내드리고 채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4 마무리 암기 노트 제작, 핵심 마무리 강좌 정리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 1, 스텝 2까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60년 학습 습관 형성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암기 노트 작성법 위드 코넬. 자, 코넬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코넬식 노트라고 코넬 대학에서 실제로 쓰는 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법 중에 하나. 위에 제목, 소제목 쓰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요약 정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요. 해당 파트 여기 국내우편을 배웠으니까 국내우편하고, 기출문제 한 5번 나왔다. 5번 나오면 중요한 거죠? 쓰고, 그 다음에 해당 파트 이론 정리하고, 요약 정리하고, 암기 팁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3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것만 딱 보고 가도 시험 문제 높게 나옵니다. 시험 점수 잘 나올 거예요. 합격 점수 나올 거예요. 높게는 못 나오고. 그래서, 자,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내기 전에, 저희 커밀 정일원 교수님 새로 오셨다고 했죠. 그죠? 그분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커밀 교수님 이름이 뭘까요? 네.
네? 자, 컴일 교수님 이름이 뭘까요? 다시 한번. 오케이, 맞습니다. 저분 이벤트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우군 강의 마치고 다음 한국사 김준호 교수님이 해드릴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반갑습니다.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 간단히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사 관련된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 선배입니다. 저도 이제 1년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 행정직, 지방직 7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까지 합격했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제 김해시, 그리고 진주시까지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한국사 강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안에 대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사 강사로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험생 선배로서 있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갖다가 단기에, 한국사 공부를 갖다 단기에 완성해서 합격하기 위한, 그 길을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부든 빨리 완성을 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공무원 공부의 기본은 있죠.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을 열심히, 기출을 충실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리직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계리직 한국사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계리직 한국사를 준비하려면 기존의 공무원 한국사 기출을 갖다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리직 한국사가 공무원 한국사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출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사 공부한다든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어떤 파트가 빈출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있죠. 파트별로 이런 출제 빈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세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선사가 6%, 고대, 고려가 18%, 거의 한 3배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선사에 비해서 고대, 고려가 공부 분량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 분량을 고려한 출제 빈도를 보시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 출제 빈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출 파트는 없다. 국사, 공무원 시험은 빈틈없이 전 파트를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건 있죠. 각 파트별로 빈출 유형들이 있어요. 빈출 유형들. 그 빈출 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 빈출 유형이 교수님들이 각 파트별 전공 교수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파트고 있죠. 그 문제가 기존에 빈출됐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거의 한 80%에서 85%, 심하면 90% 정도까지가 기존에 중요하게 다뤘던 빈출 포인트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빈출 파트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있죠. 각 파트별 빈출 유형을 잡도록 하십시오. 빈출 유형을 잡고 나면 여러분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있죠. 그리고 체계가 잡혀요.
잡히게 돼요. 체계가 잡히게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예쁘게 끼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추가 이제 암기예요.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그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암기를 못해서 이 공무원 시험에 그 벽을 갖다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암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팁들, 제가 수험생 때부터 그리고 이제 강사로서 자주 사용하는 팁들을 갖다 여러분한테 3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명 이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갖다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 중에 이제 첫 번째 I, 중앙에 끼어 있는 이제 I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I는 이제 이미지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단어로 이렇게 단순히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시각화해서 있죠. 이미지하면 암기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이 있고 국사를 처음 공부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우리 고려, 조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고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작과 그 과정 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공부를 좀 한 학생들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를 갖다 빼고는 이거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 하나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고려를 크게 5개 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5개가 있거든요. 고려를 처음 시작하는 정치 세력이 호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이전 시대인 신라를 무너뜨린 개혁 세력으로서 얘들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세력입니다. 자, 고려의 스타트, 호족이라는 애들이 고려의 이제 시스템을 짜면서 고려를 갖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를 건국했던, 고려의 제도를 짰던 호족들이 있죠. 고려의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시스템이 문벌귀족사예요. 문벌귀족사예요. 가장 고려다운 고려의 정점을 찍는 시기, 그게 이제 문벌귀족들이 주도했던 문벌귀족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문벌귀족기가 3단계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3단계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벌귀족사에 금을 내는 세력이 누구냐면 무식한 무신들이 있죠.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문벌귀족사에 고려다운 시대에 금을 내는 거예요. 1단계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이 간 고려사를 갖다 완전히 망치는 고려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친원 세력, 우리가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때 원과 친한이 있죠. 매국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고려를 갖다 완전히 망쳐놓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너진 고려를 있죠. 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혁 세력들이 고려 말에 다시 등장하는데 얘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얘들이 고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고려가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있죠. 고려를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갖다 건국을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렇게 이제 고려가 3단계로 무너져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있죠. 호, 문, 무, 권, 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고려의 5개 마디를 갖다가 이제 호, 문무권신이라는 단어와 이 이미지로 암기를 해주시면 고려에 대한, 고려왕조 500년에 대한 뼈대가 아주 예쁘게 이제 잡히게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사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론들도 전부 요 뼈대 아래서 지식들을 갖다 결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단어로 호문무권신 해버리면 학생들 머리에 안 잡히는데 이걸 이미지화 시키면 이걸 한두 번 보면은 머릿속에 이제 자리를 갖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미지 스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킬은 있죠. 캐릭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캐릭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우리 호, 문무권신, 고려의 5개 마디 보셨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마디가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들이 주도했던 시기거든요. 이 호족들이 주도했던 시기의 성격, 캐릭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건국 세력과 왕이 있죠. 가장 힘이 센 원탑과 투탑이 있죠. 서로 경쟁을 해요. 뭐를 놓고 경쟁을 하냐면 이때는 나라의 시스템이 짜여지는 시기거든요. 그 시스템을 짜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제도를 만들 것인지 신권을 강화시킨 제도를 만들 건지 그걸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부부들끼리 막 그 연인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결혼 신혼 초에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이라든지 그 가족 내 조그만 그룹 내 주도권을 갖다 지기 위해서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 이 시기 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경쟁이 이제 크라운 마크로 이제 이미지화 시켜놓은 겁니다. 위에는 있죠. 왕권이 강했던 애들, 그리고 밑에는 왕권이 약했던 애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왕권과 신권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었던 시기,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때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자, 일명 태광성입니다. 그러니까 클 태, 그리고 이제 빛날 광, 그리고 별성. 큰 빛이 나는 이제 별 해가지고 태광성 3명이 주인공이에요. 요 밑에도 왕이 있는데 있죠. 왕권이 약했던 왕이요.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얘들은 좀 찌끄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공들, 왕권이 어느 정도 갖춰졌던 왕들 3명을 중심으로 해서 요 시기 때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결국 요 3명을 갖다가 구별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업적들을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하기 전에 먼저 이 왕들의 캐릭터를 잡아주면 있죠. 그 암기 분량이 팍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조 왕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왕건의 캐릭터는 있죠.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인품이 훌륭한 왕입니다. 일명 오지랖 킹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랖 너무 넓고 너무 성격이 좋은 인물이에요. 왕건이 신라 말의 분열기인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있죠. 왕건은 그 후삼국을 통일할 때 힘으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인품으로 있죠. 주보연 세력들을 갖다 끌어안고 품어서 있죠. 후삼국을 갖다 통일했던 인물이에요. 우리 역사상 가장 인품이 훌륭하고 오지랖이 넓은 인물, 오지랖 킹 태조 왕건입니다. 그 다음에 광종은 있죠. 자, 원래 빛날 광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미칠 광자 이렇게 보세요. 피에 미친 군주라고 보세요. 신하들의 피를 엄청나게 많이 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의 피를 갖다 엄청나게 많이 본 왕이 바로 이제 광종이에요. 아주 포악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동시에 그 포악함으로 왕권을 갖다 아주 강화시켰던 고려의 왕이 이제 광종이라는 애본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있죠. 이를 성자를 써요. 이를 성자. 한자로 이를 성자. 뭐뭐를 갖다 이루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를 갖다가 부여받는 왕들은 어떤 왕이냐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완비한 왕들에게 성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성종이라는 왕이 있죠. 드디어 고려 초에 신하들과 왕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신하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타협을 이루어가지고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완비하고 정비했던 왕이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왕들의 경쟁이 이제 드디어 합의를 보고 고려의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 성종이 만든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명의 캐릭터를 갖다 잡아주면 이 3명의 업적을 갖다가 구별할 때 있죠. 한 50% 정도는 그냥 캐릭터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통해서 암기량을 갖다 또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M이에요. 그러니까 M은 뭐 뻔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 팁이에요. 암기 팁.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잡고 이미지화 해도 있지 않습니까? 암기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이제 태광성끼리 경쟁하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태조 왕건이 있죠. 호족들, 지방 세력들을 갖다 통합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유화책은 우리가 앞서 잡은 태조 왕건의 캐릭터 오지랖 킹 있지 않습니까? 되게 친절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정략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왕시성, 사성. 왕건이가 왕시성이죠. 왕시성을 나눠주면서 우리 친척하자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분전은 땅을 나눠주면서 또 친구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건의 캐릭터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이 단어들의 의미만 알면 왕건이랑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뜻밖의 왕건이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잘해줘 놓고 있죠. 뒤로는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들을 갖다 발전시켜요. 그게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예요. 사신간 제도는 지방의 호족들 중에서 제일 힘센 애를 갖다가 중앙으로 불러올려서 자기 똘마니로 만들어가지고 있죠. 걔들 보고 지방 호족을 갖다 견제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긴 제도는 좀 더 야비한 제도입니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의 자제들이 있죠. 애기들을 갖다 인질로, 중앙에서 인질로 잡는 야비한 제도. 이런 이제 겉으로는 잘해주면서 호족들을 갖다 견제하는 야비한 정책들을 갖다 같이 발전시킨 거예요. 요 두 개가 왕건의 정책으로서 되게 자주가 나와요. 오답으로 구성되면 성종이라든지 광종의 정책으로 나와서 오답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왕건이랑 연결을 해야 돼. 연결하는 암기 팁. 그게 자 왕건의 사기예요. 왕건의 사기. 왕건이 겉으로는 온갖 걸 다 해줬죠. 그러니까. 근데 뒤로는 이런 이제 호족들을 견제하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왕건의 사기에서 사신간과 기인제도. 이런 이제 암기 팁들을 갖다 통해서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잡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암기 분량을 갖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있죠. 효율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국사 공부를 갖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국사 좀 겹쳤는데 이게 최근에 이번에 이제 시험
본 학생이 후기를 갖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직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공부를 갖다 시작을 하셨는데 제 암기법, 제 공부법에 나름대로 이제 자극을 갖다 받으셨나 봐요. 그 국사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서 지방직, 국가직 둘 다 100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재미없는 전공 과목에서도 제가 이제 뭐 암기 팁 같은 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나름대로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지금 발표가 났고 있죠. 지방직은 발표가 안 났는데 국가직은 합격, 그리고 지방직도 평균 90점이니까 아마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기를 갖다 올리겠다면서 카페에 글을 갖다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이 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국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잡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있죠. 빠른 시간에 이제 이 공무원 공부를 갖다가 끝내도록 하십시오. 공무원 공부는 질질 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OT도 질질 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강의를 맡게 된 정일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열정이 막 넘치시는데 여러분 큰 문제예요. 난제예요. 컴퓨터 일반 너무 어렵죠?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컴퓨터 일반이 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을 어려워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셨나요? 전공하신 분 거의 없죠? IT 부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일하신 적도 없죠? 당연히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하를 선택하시고 또 책과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나? 그건 제가 해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다. 제가 잘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 왜? 고민해야 될 과목이 어디 한두 과목이에요? 한두 과목이 아닌데 그런 거 다 고민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한에듀에서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안기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격증 시장이 있어요. 예, 거기서 책과 강의를 하고 있는 정일령 강사입니다. 예, 저희 지한에듀가 정보보호 쪽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거의 원탑이기 때문에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 우정사업본부 잘 아실지 뭐 모르겠지만 그 우편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큰 금융회사예요. 우체국은요. 정말 큰 금융회사고 저는 우체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에서 16년 동안 IT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과 강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근에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회사에 16년 동안 IT 본부에서 전자금융 개발 업무와 운영 업무, 그 다음에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에 나가시면 창구 업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뭐 이미 합격하셨다고 보시고 창구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 업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비과장들 처음 공부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이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교육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정사업본부가 얼마나 좋은 기관인지 여러분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갔더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회사에 재직 중에 있을 때 그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의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정사업본부는 저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 그 지한에듀에서 하는 정보보안 기사 이 과정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우정사업본부에 계신 전산직 정보보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와서 강의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원했기 때문에 거기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한번 와줄 수가 없냐. 근데 저는 이미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외부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시면 더 안 되지만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로 외부 교육은 철저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너무 번거롭고 또 회사의 투자 문제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사를 했죠.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도 좀 다른 분을 부르고 싶은데 직원들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또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겠냐? 시간을 좀 빼줄 수가 없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셨냐면 저희 회사에 우정사업본부가 공문을 보냈어요. 교육을 지원해 달라. 라고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제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절차를 거쳐서 준법 신고라든가 외부 강의 교육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휴가를 내고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고 우정사업본부에 가서 3일씩 여러 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으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정사업본부 연수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곧 가셔야 되는데 곳은 아닐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 연수원이 천안에 있어요. 중앙연수원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재직했던 회사도, 금융회사도 천안에 연수원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까 일단 규모가 너무너무 크고 부대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제가 3일간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3일이면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하면 38에 24,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그런데 제가 수, 목, 금 교육을 갔는데 하루에 수요일날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교육을 했어요.
가니까 10시간 교육이더라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끝나요.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왜 10시간 했을까요, 제가? 24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10시간을 시켰을까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교육 과정이 10시간, 여러분 10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신 분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시간 동안. 그런데 그 10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왜 그랬을까요? 왜 10시간을 했을까요? 떠오르신 분 있나요? 왜 10시간을 했냐면은 수목금을 한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일찍 끝내야 돼서, 금요일 날 오전만 하고 끝을 내야 돼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0시간, 10시간, 금요일 날 4시간. 이렇게 수업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은요, 교육에 있어서도 워라밸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회사예요.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을 했을 때는 전국 지방에 있는 우정청에서 선발이 되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쪽에 전산직을 하시는 분, 정보보를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올 수가 없으니까, 다 오고 싶어도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각 지방에서 1명, 2명, 1명, 2명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연수원에 오셔갖고 저랑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가시는 시간, 최대 시간 4시간 정도는 걸린다. 개인 시간은 절대 뺏지 않는다는 거죠. 가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일찍 끝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워라밸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회사지만 교육마저도 철저하게 워라밸이 지켜지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 정말 좋은 기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꼭 그런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기관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10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가서 10시간 강의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물론 그분들이 의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10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10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저와 리액션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도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몇 차례 갔었는데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는 좀 고사를 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사를 했는데, 피드백을 하다 보면 이제 원래 강의를 하고 나면 늘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다음에 부를 거야 말 거야를 그걸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뭐 평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부르죠. 다른 사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무조건 만점이죠.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 과정이. 정보보호는 더 재미없어요. 이거보다 더 재미없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 중에는 재밌었다, 즐거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0시간이나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그 10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다, 잘 배웠다, 다음에 꼭 다시 와주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잘해서?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제가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지식과 공부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널렸어. 그분들이 다 강의를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강의는 학생과의 눈높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걸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그분들의 눈높이에요. 거기는 어떤 눈높이였을까요? 전산직을 하고, 전산에 전공을 하고, 정보부에 현재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드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국비과정,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또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했을 때 그때 아무런 경험도 없는 대학생들 또는 이직을 하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이직을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똑같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분들 눈높이는 그거 전공하시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눈높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컴퓨터 일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눈높이를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 같아요? 어떤 눈높이로? 어떤 눈높이를 제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는 뭐냐? 집에서 전원을 넣으면 켜지는 그 녀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의 전부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통신의 전부는 뭐냐? 뭐 이상한 선 하나 꼽으면 통신이 되더라. 집에 뭐 하나 세워놓으니까 무선으로도 되더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더라. 사칙 연산도 헷갈리시죠, 이제. 사칙 연산도 헷갈리실 나이가 되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거 외에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지수 연산을 해야 되고, 로그 연산을 해야 되고, 결합법칙이 이렇더라, 교환법칙이 이렇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언제만 필요해요, 이게? 시험 볼 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눈높이에서 지금 바라보고 이 강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가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당연한 위치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는 현재 위치는 당연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드려야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여러분 괜히 신분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부끄럽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준이라 그래도 그걸 알려드려야죠, 저는.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던 이미 희미해졌던 그 기억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 그랬는데 뭐 잠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갑자기 많이 흘렀는데, 자, 컴퓨터 일반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돌아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거는 컴퓨터 일반을 떠나서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이미 사전에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 익숙하지 않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려고 그러면 요령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요령을 부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요령을 부릴 수 있는. 그럼 뭐만 남았다? 정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석으로. 자, 그럼 정석으로 공부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만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절대로 뭐 이렇게 좀 끌적끌적 봐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더라. 그리고 남들도 컴퓨터 일반 너무 어렵대. 계리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힘들잖아요. 자, 그럼 정석은 뭐냐? 여러분들이 책과 저와 함께하는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부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지만 뭐 이 일반이 뭐 2반 몇 반도 아니고 이 일반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컴퓨터 공학 대학에서
또는 관련 유사 전공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4년 동안. 4년 동안 배워도 제대로 잘 몰라요. 4년 동안 배워도. 그 과목을 여러분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질리시죠? 4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나.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걸 다루질 않아요. 우리는 뭐만 다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뤄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녀석들만 과목별로 다루는 거예요. 이 세부 과목별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컴퓨터 일반 100점 맞을 거야. 100점 맞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100점 맞고 싶으신 분?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 강의로는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로는 여러분들 100점 못 맞으세요. 여러분 100점 맞으시려면 지금 대학교로 가시든지 뭐 대학원을 가시든지 어디 가셔서 한 4년 또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점 맞으면 그럼 뭐 합니까? 뭐 100점 맞은 사람만 합격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컴퓨터 일반이 어렵기 때문에. 100점을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을 즐기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뭘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합격을 즐기시는 분들이잖아요. 합격을 즐기시는 분들은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성비 있게. 자, 100점에 대한 공부 방법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남들과 차별화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맞도록 교육을 하지 못해요. 100점 맞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시면 돼요. 전공을 해도 아마 한두 문제 틀릴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 우리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중요한 내용, 이미 기출됐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그거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려운 하나하나의 서브 과목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해만 하면 끝나나요? 내용 다 이해했어. 오케이. 끝나나요? 그거 진짜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해의 다음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뒤에 보이시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의와 책을 통해서 이해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쓰고 제가 말한 표현을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쓴 표현이에요. 제가 말한 표현이에요. 그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리는 본인의 표현으로 다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정리 노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달달 노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정리는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의 언어로 하셔야 돼요. 본인의 표현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격증 시장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외우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표현과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로 외워지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 뭔가 표현이 다르고 다르다고 내가 쓰는 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자꾸 외우려고 주입만 시킨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본인의 언어로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능하세요.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건 파일 형식이 됐건 내가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건 또는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한글이나 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정리된 자료가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될 거예요. 갱신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노트에다 정리를 하게 되면 늘 데가 없어요. 늘 데가. 중간에 지우거나 넣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일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고 본인 언어로 정리가 됐으면 그때부터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 이때 암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
본인이 이미 본인 표현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때 암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이때 암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도 일회성?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무한 반복이다. 여러분들의 용어도 생소하고요. 이 컴퓨터 일반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뭘로? 이해, 정리, 암기의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머릿속에 꽉 담아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대단한 저희가 대단한 걸 발명한 게 아니라 늘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늘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시건 간에 늘 이 방법,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고득점이 되시는 거예요. 요런 거 내가 어떻게 좀 공부해가지고 이거 이번 한 방에 좀 아주 1%의 확률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말 잘 찍었는데 잘 되고 내가 이런 거 공부했더니 그분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운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석대로 간다. 자, 이거는 저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 정리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자, 정리가 너무 늦어지면 사실 처음에 이해했던 내용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들어가 있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보면 사람의 기억력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급격히 떨어지죠.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입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지식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부터. 언제 이거부터 또 시작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빠르게 들었던 내용들 정리, 그날 정리를 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계속 순환하는 형태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공부에 요령이 있다? 없어요. 요령 절대 없고요. 자, 어려운 과목일수록 정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컴퓨터 일반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차별화하기 더 좋은 과목이에요. 남들보다 더 고득점이 나오기 좋은 과목이에요. 왜? 다 어려워하니까 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 밀어낸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다 똑같은데, 자, 우리 지금 어떤 거 공부해야 되죠? 한국사 공부해야 되죠? 우편 및 금융, 이제 분리가 됐지만 우편, 그 다음에 금융 상식 공부해야 되죠? 자, 이 재미없는 이 녀석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이라면 책 딱 펴놓고 사람이 불안하니까, 시험이 이제 가까워오니까 불안하니까 자리는 계속 앉아있어요. 시간은. 시간으로 면 하루 10시간씩 공부할 거야. 앉아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책을 꺼내나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쉬운 거, 잘 이해가 되는 거 무조건 꺼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녀석, 남들도 다 어렵다는데. 자, 그러면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수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 차별화를 어디서 가져가야 된다? 컴퓨터 일반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 오히려 차별화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좀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이 과목 구성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인터넷 프로그램 언어, 엑셀, 이건 계리지기만 존재하는 엑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6년간 계리직 시험이 현재 나와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직 공무원 전체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년간의 출제 경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율대로 공부하실 건가요? 비율은 있어요. 이 비율대로 공부하실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양을 절대 할당하시면 안 되고, 이 과목 다
동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비율이란 것은, 평균이란 것은 늘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비율이 됐냐? 과목이 얼마나 뚱뚱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가장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얘가 비율이 높은 거지, 비율이 높으니까 저것만 공부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뭘로 보시면 좋냐면, 이 각 과목의 양이, 볼륨이, 얘는 상대적으로 좀 작구나, 얘는 볼륨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다 공부하셔야 된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개별 과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일반을 딱 시작하시면 첫 번째 딱 피는 게 이제 컴퓨터 구조예요. 근데 이 컴퓨터 구조가 좀 어려워요. 컴퓨터 구조가 왜 어렵냐면,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룰 만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이 컴퓨터의 구조라는 게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는 건데, 그리고 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산을 할까, 이런 걸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물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죠. 불대수와 논리회로를 이해 못하고 포기한. 시작 딱 했는데 시작의 첫 장이 불대수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딱 하는데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수식이 많은 것 같아. 뭔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전통적인 거부감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초등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과정을, 강의를 듣고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 교육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불대수, 어떤 논리값에 대한 연산이라든가 어떤 그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회로. 왜냐하면 컴퓨터는 회로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제 기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얘가 어떻게, 컴퓨터는 0과 1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의외로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그렇게 교육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재미있고 즐겁게 교육을 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누굴 이길 수 없죠?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재예요? 저도 천재인가요? 여기 천재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재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해당상 없고, 노력하는 자 우리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없죠?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질만 쓰면 너무 웃긴 말이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시험을 보는 경쟁자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고, 내가 붙으면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노력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노력은 누구나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즐겁게 해줄 거냐? 그건 제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즐거운 상상 막 해가지고 즐겁게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재밌게 구성해 드려야죠.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너무 재미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서 참고 할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려운 거지만 좀 재밌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실을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팩트에 어긋나지 않게, 너무 풀다 보면 과도한 비유, 제가 몇몇 강의들을 좀 보다 보면은 과도한 비유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맞지 않는 비유를 자꾸,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요, 사실과 너무 맞지 않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만 이론을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 그걸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남발된 비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의 교육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최대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늘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재미없고 딱딱하게 무조건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의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의 좋아하시면 그건 다른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 찾아서 들으셔야 되고요. 자, 컴퓨터 구조 양 많다. 하드웨어 다른다. 자, 운영체제.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죠, 이렇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가장 기본 과목이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여러분도 운영체제 알고 계시죠?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컴퓨터 사면 이렇게 기계 이렇게 딱 사갖고 집에다 딱 두고 이제 뭐 파워 딱 켜고 나면, 여러분 요즘 컴퓨터 사게 되면은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돼 있죠. 아예 운영체제가 없는 상태로, 도스 상태로 그냥 구입하시기도 하고, 내가 운영체제 따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좀 저렴하게, 좀 싸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버 쪽에 올라가는 뭐 유닉스 시스템도 있고 리눅스 시스템도 있다. 이런 운영체제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제가 딱 물어보면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노트패드, 뭐 계산기 프로그램. 운영체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에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다룸에 있어서 좀 필요한 서비스들을 부과해 놓은 거고, 실제 운영체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라고 한다 하면 그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우리가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널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같이 제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자, 데이터베이스.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이제 실무에 가서 창구에서 일을 하세요. 창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우편 업무도 있고 금융 업무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금융 업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일단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계좌 관리도 해야 되고, 계좌 관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출금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적금 계좌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신, 대출 상품도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업무도 있고 보험 업무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주어진 통합 단말이라 그러는데 계정계 업무와 정보계 업무,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단말기가 다 지급이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단말기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자, 고객 정보,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고객이 많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에요. 우리 고객이 뭐 우체국도 엄청나게 큰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만 명이 있겠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대한 고객들의 정보를 어디다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PC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PC에다 이 계좌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해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그걸 원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좌 원장을 관리한다, 고객 계좌 원장을 관리한다, 또는 고객 원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장이라는 실체는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그게 올라가 있는 장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한테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도 이 녀석은 다 관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고객 정보, 그 고객에서부터 파생되는 계좌 정보들, 이런 것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고객의, 이 계좌에, 이 대출에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모델링을 해야 돼요. 적절한 테이블로 다 나누어서 모델링을 하고요. 자,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내가 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잘 넣었어. 넣기만 하면 되나요? 나 갖다 써야 되잖아. 그럼 뭐 넣어놓고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필요하면 고객 원장 정보를 그 테이블에서 정보를 땡겨오기도 하고, 그다음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하고, 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CRUD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언어가 이제 SQL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좀 공부하기 좀 편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데이터베이스란 그런 녀석이고요. 자, 자료구조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 자료구조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료구조? 이 자료구조란 거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많은 정보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단말화면에서 고객 정보를 땡겨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단말화면에서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IT 센터 우정사업본부의 그 중앙에 있는 전산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 센터에 가서 그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긁어다가 여러분 화면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 정렬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 클릭 딱. 나는 이걸로 오름차순 할래? 저걸로 내림차순 할래? 화면을 이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의 저장 형식을 바꾸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뽑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자료 구조에 관련된 얘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겠는가? 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도 하고 정렬도 시키겠는가? 이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는 원래 쌍이에요.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게 되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한 쌍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저장을 하냐에 따라서 뽑아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장과 검색, 정렬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자료구조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뭐 경험하기 좀 어려시겠지만 그 금융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앱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짧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7, 8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 2년씩 걸린다. 하나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개발이 개발 시작! 하면 다 달라붙어서 코딩만 하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개발은 일정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요구사항 분석부터.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어떠한 개발론을 가지고 그 개발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자, 데이터 통신, 인터넷. 데이터 통신, 인터넷. 여러분, 이게 글씨만 딱 보면, 통신, 인터넷 쓰고 좀 약간 쉽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녀석의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용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용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데이터 통신 쪽은 대부분이 다 약어예요, 약어. 그래서 사실 그 약어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약어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통신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약어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성공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용어와의 싸움이다. 자, 우리가 인터넷, 여기서 바라보는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쓰는 그 인터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커넥션, 여러 컴퓨터들 간에 인터넷이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 로우 레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실제 활용 레벨을 보는 게 아니고 로우 레벨을 따져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정보보안 관련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요즘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기사나 뉴스 보시면은 정보 보안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과정에 정보 보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이해만 하기 쉽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밌고 즐겁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자, 이거는 개발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발을 하냐? 그러면 현재는 이제 객체지향적인 자바와 같은 언어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개발했던 C라는 언어. C라는 언어는 왜 시험에 자꾸 나오냐 하면 이 C라는 언어가 그 컴퓨터 구조를 설명해 주기가 너무 좋아요.
C라는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컴퓨터의 구조,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 C라는 언어와 자바라는 언어, 또 이를 컴파일해 줄 수 있는 컴파일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특강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프로그램 작성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가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만 공부를 할 거예요. 뭘 기준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어려운 과목 많은 이유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언어가 한글 쓰겠어요? 아니죠. 쓰는 모든 문법이 다 영어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다 영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금융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모바일 뱅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을 해보면서 정말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즐기면서. 자, 마지막에 엑셀. 엑셀은 누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게리직에서. 게리직만의 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는데요. 여러분 좀 지루하셨죠? 지루하셨나요? 아닌가요? 더 할까요, 그럼? 1시간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 마무리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왜 안 지워지나 했더니 이거 반대로 지웠군요. 자, 다시 한번 써놨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저와 함께 한번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커밀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셨죠? 설명회가 아니라 좀 강의를 듣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고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얻어가는 거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공부하는 길이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쉬운 길,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길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가시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재밌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